침묵 속의 생존. 1. 어둠이 찾아온 오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 두드리는 게 아니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전자음이었다. 바야르는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몸을 굳혔다. 오후 2시. 큰딸 수민이와 작은딸 지민이는 어린이집에 있는 시간이었다. 아버님, 왜 그러세요? 바야르는 몽골어, 억양이 섞인 한국어로 애써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문 열어. 내가 왜 며느리 집에 못 들어와? 김진우의 목소리는 술에 취해 있었다. 오후부터 마신 소주 냄새가 문틈으로 스며들어왔다. 바야르는 뒤로 물러섰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손바닥에서 땀이 났다. 어머님 식당 가야 해요. 저녁 준비 도와드려야 해요. 오늘은 쉬는 날이라며? 어제 네 시어머니한테 들었어. 문이 열렸다. 김진우는 휘청거리며 현관에 들어섰다. 178cm의 단단한 체구. 개인 택시 기사로 30년을 일하며 다져진 몸. 그리고 집안에서 누구도 거스르지 못하는 가장의 권위. 그 모든 것이 좁은 현관을 가득 채우며 바야르를 압도했다. 아버님 제발. 바야르는 몽골어로 기도문을 속삭였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위험한 순간에 외우는 기도였다. 하지만 기도는 김진우를 막지 못했다. 이 행복이라는 이름. 바야르. 몽골어로 행복이라는 뜻이었다. 어머니는 딸이 태어난 날 울란바토르의 차가운 겨울밤에 이 이름을 지어주었다. 너는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이름처럼 살아라. 어머니의 주름진 손이 아기의 볼을 쓰다듬었다. 그리고 바야르는 정말로 행복을 찾아 한국으로 왔다. 26살 서울의 한 공장에서 일하다가 민철을 만났다. 민철은 다른 한국 남자들과 달랐다. 외국인 노동자를 무시하지 않았다. 그녀의 서툰 한국어를 기다려주었다. 그녀가 그리운 고향 이야기를 할 때 진심으로 들어주었다. 바야르, 예쁜 이름이네요. 행복. 나도 당신과 함께 행복하고 싶어요. 민철의 프로포즈는 거창하지 않았다. 한강 다리 밑 치킨집에서 맥주 한 잔을 앞에 두고 한 말이었다. 하지만 바야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었다. 결혼은 쉽지 않았다. 시부모님, 특히 김진우는 강하게 반대했다. 몽골 여자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다고? 말도 안 돼. 아버지, 바야르는 착한 사람이에요. 열심히 일하고 한국어도 공부하고 있어요. 닥쳐. 네가 뭘 안다고. 하지만 민철은 완고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시어머니 정미영이 편을 들어주었다. 여보, 우리도 가난했잖아요. 그때 주변에서 우리 결혼 반대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며느리가 어디 출신이든 우리 아들이 좋아하고 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 결혼은 이루어졌다. 그리고 수민이가 태어났다. 김진우는 손녀를 보자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역시 우리 핏줄이야. 봐, 얼마나 예쁘냐? 바야르는 안도했다. 가족으로 받아들여진 것 같았다. 행복했다. 정말로 자신의 이름처럼 행복했다. 그러다 3년 후 지민이가 태어났다. 그리고 그로부터 석 달 후 민철이 죽었다. 3. 심장마비.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다. 민철은 인테리어 현장에 나갔다가 일찍 들어왔다. 공사가 취소되었다는 것이었다. 바야르, 미안해. 이번 달도 돈을 못 벌었네. 괜찮아요. 어머님 식당에서 열심히 일하면 돼요. 고마워. 당신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민철은 바야르를 안았다. 그리고 지민이를 안아 올렸다. 아기는 깔깔 웃었다. 아빠가 힘내서 돈 많이 벌게. 우리 공주들 좋은 데 데리고 다니고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그것이 민철의 마지막 말이었다. 저녁에 바야르가 식당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민철은 거실 소파에 쓰러져 있었다. 구급차를 불렀지만 이미 늦었다. 의사는 심장마비라고 했다. 선천적인 심장 질환이 있었는데 모르고 지냈고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쳤다고 했다. 바야르는 울 수조차 없었다. 현실이 믿기지 않았다. 어제까지 웃고 있던 남편이, 아이들을 안고 놀아주던 남편이 이렇게 차갑게 식어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장례식장에서 바야르는 두 딸을 안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한국어로 문상객들에게 인사하는 것도 상황을 이해하는 것도 힘들었다. 그저 아이들이 울지 않게 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웠다. 며느라, 울지 마. 우리가 있잖아. 정미영이 바야르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따뜻했다. 바야르는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다. 시어머니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4. 침묵의 거래. 남편을 잃은 후 바야르의 삶은 시댁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었다. 민철이 남긴 건 빚뿐이었다. 공사 대금을 못 받은 채 떠난 것이다. 김진우는 전셋집을 구해주었다. 손녀들이 안정적으로 살아야지. 하지만 계약은 자신의 이름으로 했다. 며느리 이름으로 하면 나중에 돈 빼서 도망갈 수 있으니까. 바야르는 반박하지 못했다. 할 수도 없었다. 그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정미영은 며느리를 식당에서 계속 일하게 했다. 급여는 최저임금보다 조금 많은 수준이었지만 식사를 제공하고 수민이와 지민이 어린이집 비용을 대주었다. 바야르는 감사했다. 정말로 감사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김진우의 태도가 달라졌다. 택시 일을 마치고 식당에 들르던 그는 바야르에게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일하는 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 며느리 힘들지? 어깨 좀 주물러 줄까? 괜찮아요, 아버님. 뭐가 괜찮아? 며느리 건강이 우리 손녀들 건강이야. 바야르는 피했지만 좁은 식당 주방에서 피할 곳은 많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김진우는 바야르의 집에 불쑥 찾아오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간 오후 시간, 바야르가 혼자 있을 때였다. 처음에는 집 상태를 봐야 한다는 핑계였다. 그 다음에는 손녀들 장난감을 사다 놔야 한다는 이유였다. 그리고 어느 날 핑계조차 되지 않게 되었다. 비밀번호 왜 바꿨어? 제 집인데 바꾸면 안 돼요? 전세금 내가 냈는데 무슨 소리야? 내 이름으로 계약된 집인데? 바야르는 할 말이 없었다.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그녀는 약자였다. 그날의 폭력. 그날 오후 김진우는 평소보다 더 많이 취해 있었다. 며느리, 너 혼자 외롭지? 아니에요. 거짓말. 밤에 혼자 자는 거 힘들지? 젊은 게. 바야르는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김진우는 다가왔다. 좁은 집에서 그녀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다. 아버님 안 돼요. 제발. 조용히 해.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집도 얻어주고 밥도 먹여주고. 이것밖에 못해줘? 아버님 이러시면 안 돼요. 저 며느리예요. 민철이 죽었잖아. 이제 내가 너 남편이야. 그 순간의 기억은 파편처럼 흩어져 있다. 바야르는 저항했다.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김진우는 힘이 셌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다. 소리 지르면 너 몽골로 쫓겨나. 아이들도 못 보고. 네가 나를 고소한다고? 증거가 있어? 누가 믿어줄 것 같아? 너 불법 체류자 만들어서 쫓아내는 건 일도 아니야. 바야르는 그제야 이해했다.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외국인이며 경제적으로 의존적이며 법적 지식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자신이 얼마나 쉬운 표적인지. 그날 이후 김진우는 규칙적으로 찾아왔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간 시간, 정미영이 식당에서 바쁜 시간, 그 사이를 교묘하게 노려서. 6. 침묵 속의 비명. 바야르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두려웠다. 오늘은 그가 올까? 안 올까?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생각했다. 차라리 오늘은 아프다고 하고 함께 집에 있을까? 하지만 그러면 아이들이 그 장면을 목격할 수도 있었다. 수민이가 물었다. 엄마, 왜 울어요? 안 울어. 엄마 눈에 뭐 들어갔어? 거짓말. 엄마 매일 울어. 4살짜리가 알아챌 만큼 바야르는 무너지고 있었다. 식당에서 일할 때도 정신이 없었다. 칼에 손가락을 베었다. 국을 태웠다. 정미영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며느리, 요즘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지. 얼굴을 봐. 살이 얼마나 빠졌어. 바야르는 울고 싶었다. 시어머니에게 말하고 싶었다.
어머님, 아버님이 저를.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다. 만약 시어머니가 믿지 않으면? 만약 집안이 뒤집어지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던 어느 날, 바야르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민철의 여동생, 시누이인 지혜를 만났다. 저, 말할 게 있어요. 카페에서 바야르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처음에 지혜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다. 그러다 점점 얼굴이 굳어졌다. 바야르 언니, 이게 정말이에요? 네, 저, 거짓말 안 해요. 제발 믿어주세요. 지혜는 고개를 감싸쥐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말했다. 엄마한테 가야 해요. 같이 가요. 7. 또 다른 침묵. 정미영은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했다. 말도 안 돼. 아버지가 그럴 리 없어. 어머니,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바야르가 울며 말했다. 거짓말이 아니면. 그럼. 정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는데? 식당은? 이 동네에서 소문나면 우리 가족은 끝이야. 엄마! 지혜가 소리쳤다. 지금 그게 중요해요? 언니가 당한 일이. 닥쳐. 너는 몰라. 이 식당 하나로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내 대학 등록금도 여기서 나왔어. 민철이 장례비도 여기서 나왔고. 수민이 지민이 어린이집비도 여기서 나가고 있어. 정미영은 바야르를 똑바로 쳐다봤다. 며느라, 미안하지만 이 일은 밖으로 나가면 안 돼. 경찰에 신고하면 우리 모두 망해. 너도 아이들도. 어머니. 바야르는 무릎이 꺾였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내가 방법을 생각해 볼게. 일단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알았지? 바야르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녀에게는 여전히 선택권이 없었다. 8. 도피. 일주일 후 정미영과 지혜는 계획을 가지고 왔다. 며느리, 다른 지역으로 가야겠어. 여기 있으면 아버지가 계속 찾아올 거야. 어디로요? 부산. 거기 내 친구가 식당을 해. 거기서 일하면서 살 수 있어. 집도 구해줄게. 이번에는 내 이름으로. 아이들은요? 같이 데리고 가야지. 어린이집도 새로 알아봐야 하고. 아버님이 찾으면요? 정미영은 한숨을 쉬었다. 내가 말할게. 네가 고향에 급한 일이 생겨서 몽골에 갔다고. 당분간은 안 올 거라고. 거짓말 언제까지 해요? 영원히. 정미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이 일은 영원히 묻혀야 해. 알았지? 바야르는 부산으로 떠났다. 정미영이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아이들을 키우며 근근히 살 수 있는 정도였다. 하지만 바야르는 불안했다. 김진호가 찾아낼 것 같았다. 그래서 그녀는 몽골에 있는 조카 채책을 한국으로 불렀다. 채책, 이모 좀 도와줘. 여기 와서 같이 살면 안 될까? 이모 무슨 일 있어요? 말할 수 없어. 그냥. 이모 무서워. 채책은 20살의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이모를 위해 한국으로 왔다. 그리고 좁은 투룸에서 바야르, 수민, 지민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 9. 생존의 날들. 부산에서의 삶은 평화로웠지만 공허했다. 바야르는 식당에서 일했다.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갔다. 채책은 공장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보탰다. 하지만 밤이 되면 바야르는 여전히 악몽을 꾸었다. 김진호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꿈. 아이들 앞에서 끌려가는 꿈. 몽골로 쫓겨나 아이들과 영원히 헤어지는 꿈. 수민이가 물었다. 엄마, 할아버지는 언제 와요? 할머니는요? 할머니는 바쁘셔. 나중에 보러 오실 거야. 할아버지는요? 바야르는 대답할 수 없었다. 수민이에게 할아버지는 장난감을 사주고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무릎에 태워 태권비 노래를 불러주던 사람이었다. 그 할아버지와 바야르를 짓밟았던 남자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할아버지도 바쁘셔. 보고 싶은데. 바야르는 딸을 꽉 껴안았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다.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굴욕도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미 견뎌왔고
앞으로도 견딜 것이다. 채책이 물었다. 이모 정말 괜찮아요? 경찰에 신고하는 게. 안 돼. 바야르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면 아이들을 잃어. 나는 아이들 없이는 못 살아. 하지만 이렇게 숨어 사는 것도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10. 침묵의 무게. 1년이 흘렀다. 김진호는 바야르를 찾지 못했다. 아니, 정미영이 찾지 못하게 막았는지도 몰랐다. 바야르는 가끔 정미영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며느리, 잘 지내고 있어? 네, 어머니. 아이들은? 잘 크고 있어요. 미안하다. 정말,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서. 알아요, 어머니. 하지만 바야르는 알고 있었다. 정미영의 미안함은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가 정말로 미안하다면 남편을 경찰에 신고했을 것이다. 며느리를 도피시키는 대신 가해자를 처벌했을 것이다. 하지만 정미영은 식당을 선택했다. 가족의 평판을 선택했다. 그리고 바야르에게 침묵을 강요했다. 이것이 현실이었다. 사회는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않는다. 법은 모든 것을 보호해주지 않는다. 때로는 피해자가 숨어야 하고 가해자가 떳떳하게 살아간다. 바야르는 저녁에 아이들을 재우고 좁은 베란다에 나가 담배를 피웠다. 한국에 온 후 배운 나쁜 습관이었다. 연기가 부산의 밤하늘로 올라갔다. 바야르. 행복. 그녀의 이름은 이제 아이러니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수민이와 지민이가 있었다. 이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바야르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채책이 베란다에 나왔다. 이모 추워요. 들어가요. 응, 곧 들어갈게. 이모. 응? 이모는 강해요.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바야르는 쓰게 웃었다. 강한 게 아니었다. 그냥 살아남은 것뿐이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견디고 있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았다. 살아남는 것, 아이들을 지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부산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바야르는 담배를 끄고 집으로 들어갔다. 안방에서 수민이와 지민이가 나란히 누워 자고 있었다. 그 평화로운 얼굴을 보며 바야르는 생각했다. 내가 견디는 이유, 침묵하는 이유, 도망친 이유, 모두 너희 때문이야. 그녀는 아이들 곁에 누웠다. 그리고 내일을 생각했다. 내일도 식당에 가야 한다. 손님들에게 미소 지어야 한다. 저녁에는 아이들과 놀아줘야 한다. 그리고 계속 침묵해야 한다. 이것이 바야르가 선택한 생존의 방식이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았다. 정의는 항상 승리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살아갈 것이다.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언젠가 아주 먼 훗날 이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그때까지는 침묵 속에서 바야르는 오늘도 생존한다. 이 이야기는 세상 어딘가에서 소리 없이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침묵된 폭력을 대변합니다. 드러나지 않은 사연들, 밝혀지지 않고 묻힌 사건들. 사회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모든 바야르들이 침묵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오기를 바라야 합니다.